피자 한 판, 인원은 5명. 어떻게 나누는 게 공정한 것인가? 기리의 문학 길드다 강, 청년 공정을 묻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드다 김지원입니다. 저는 길드다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개인적으로는 가구와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로는 짧지 않을 30-40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피자 영상에서 아마 열연 중인 제 얼굴을 먼저 만나셨을 텐데요. 저희가 만든 이 영상의 피자 나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쩌면 미리 공정을 이 강의에서 다룬다는 거를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피자 혹은 파이는 우리가 공정이나 정의 이런 것들을 논할 때 등장하는 되게 오래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자면 피자 혹은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할까? 이런 질문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비틀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공정함이라는 가치가 동등함과 같다는 가정을 하고 있죠. 근데 모두가 동등한 피자 조각을 집는 게 언제나 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비유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구와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공간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불평등한지, 그리고 주거, 도시, 건축, 실내 건축 뭐 이런 것들의 차원에서 더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거칠게나마 짚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거실을 구매하는 청년들. 일단 우선 청년과 공간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아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청년 주거와 관련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청년 주거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아마 잘 아시다시피 20, 30대 청년들은 임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률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들 소득 수준은 40, 50대 혹은 50, 60대의 부모 세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주택 가격은 무서운 속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세대에 얹혀 살거나 이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제도적인 혜택을 누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청년들 자신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공적으로는 공공임대 혐오나 님비 현상으로 공급 또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복지성 대출로 청년들을 몰아가는데 2017년 20대, 30대 청년층이 받은 전세자금 대출은 약 29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2017년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88조 원을 훌쩍 넘겼는데요. 이 금액이 놀라운 이유는 5년 사이에 60조 원 가량의 대출 규모가 폭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는 청년 개인들의 삶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이라도 있을 경우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이마저도 일용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청년 등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 허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거 문제에 있어서 피자 나누기는
확실히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런 청년 주거의 문제는 양적인 측면, 그러니까 피자 나누기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실제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죠.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는 대부분 원룸이나 반지하, 고시원, 기숙사, 옥탑방, 사실 되게 열악한 환경들로 가게 되는데요. 저도 30대인데 제 친구들 또한 그런 환경을 쉽게 벗어나는 것을 목격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대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도 그보다 좋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고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죠. 물론 요즘에는 좋은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건축가 유현주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특별하게 이상한 상황인 카페가 늘어나는 상황을 납득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유현주는 거실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방, 해가 들지 않는 방, 원룸이나 이제 작은 집들을 하나의 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방에서 나와서 5,000원을 내고 거실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5,000원을 내고 스타벅스 거실을 사용한다면 누군가는 1,500원을 내고 백다방 거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이 나뉘면서 계층화되고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통하고 그 외의 계층과 소통이 끊기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답처럼 여겨지는 공급, 더 많이 주택을 늘리는, 그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공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유현주는 지적합니다. 그에 따르면 비용이 들지 않는 공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카페를 비롯하여 공원, 편의시설 등의 확장된 거실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의 접근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죠. 2. 이전과 보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근데 우리 현실은 공적 인프라 구축에 익숙하지 않음이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전에 차라리 공적인 인프라 파괴의 사례를 찾는 것이 쉬울 정도입니다.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을지로 재개발 사업을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공간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을지로에 필요한 어떤 부품이라든지 공구라든지 하는 것들을 사러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을지로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앞서서 유현준이 표현한 거실 확장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을지로 청계천 재개발 구역은 통상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불리고요. 그 중심에 세운상가가 있습니다. 아마 호랑이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세운상가가 자리한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미국의 공습에 대비해서 남겨놓은 공터였는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일대가 무허가 판잣집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갈 곳 잃은 사람들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군수물품 그리고 공구, 장비 이런 것들을 다루는 노점상들이 청계천변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근데 60년대 초가 되면서 청계천 복개공사로 시작된 박정희 정권의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에 의해서 천변의 상인들이 판잣집과 남아있던 한옥들 사이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세운상가 터에는 주로 미군을 대상으로 했던 성매매업소가 즐비했는데 도시정비 명목으로 또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인 세운상가가 기획되었습니다. 완공 후로 한편으로 70년대까지 전자제품의 메카로 불리던 세운상가는 강남, 용산 이런 곳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쇠퇴했지만 공구상가를 비롯해서 일대 제조업 시장은 다양한 업종
그러니까 목공, 뭐 금속, 유리, 아크릴, 뭐 인쇄 이런 것들도 요즘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오밀조밀 들어서면서 좁은 골목을 따라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역은 소규모 다품종을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뭐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을지로에서는 탱크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많은 일들을 맡겨본 입장에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료 가공부터 제품을 완성하는 모든 단계를 이 한 장소에서 해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곳이 처음인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공정에 어느 곳에서 시작하더라도 워낙에 업체들 간 시냅스처럼 형성된 네트워크 덕에 소개를 통해서 어떤 것이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오늘도 예술대학의 학생들과 신규 제조업, 젊은 창업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공간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겐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고 심지어 한국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프라가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명목하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대규모 주상복합이 지금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도시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구체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관계나 일상, 삶 이런 것들을 얼마나 쉽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앞서 설명했던 을지로의 네트워크. 을지로의 네트워크는 경제적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업체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그리고 뭐 복잡하게 얽힌 유통망, 지속적으로 이 네트워크와 유통망을 이용하는 소비자 간의 관계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보상한다고 해서 그런 가치들이 온전히 이어지거나 회복될 리가 없죠. 그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3. 힙지로의 욕망과 조건들. 거실의 문제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땅값이 비싼 대도시 환경에서 우리 삶이 충분히 담기는 주거 환경을 가지는 건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거는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아까 거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요. 이런 상황에서 주거 환경이나 조건을 재편할 수 없다면 최소한 도시가 거실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재개발을 앞둔 을지로의 세가 떨어지면서 젊은 세대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을지로는 힙지로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젊은 세대는 이런 공간들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거실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실제로 힙지로라고 불리는 식당이나 카페, 술집들이 조성된 시점과 제조업, 공예 작가들,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업실이나 사무실이 우후죽순 생겨난 시점이 일치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을지로의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여가를 보낼 환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집을 대체할 혹은 집의 확장으로서의 공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사실 을지로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과거 홍대 주변이나 현재 성수동과 같은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시 안 혹은 도시 주변의 폐공정지대나 재개발 지역의 빈 공간들을 젊은 사람들이 점거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고 채우는 일. 이런 젊은 사람들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백다방이나 스타벅스로 계층화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 즐길 거리와 일할 환경,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로
생활 반경을 옮기고 거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다른 욕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은 을지로와 같이 많은 경우에 결국 예정된 재개발 계획의 실행이나 아니면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일부 젊은 세대에게 이런 과정은 내 삶에서 느끼는 막연한 어떤 부당함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을지로의 경우에 그저 새로운 즐거움을 넘어서 일부 젊은이들이 재개발 반대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실제로 되기도 했어요.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와 같은 사람들의 활동이 그러한데 을지로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현재 도시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젊은 세대인 이 사람들은 힙지로라는 워딩을 쓰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이건 을지로가 가진 맥락이 단순히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안타까움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그러나 더 많은 젊은 세대에는 다른 힙플레이스로 그저 이동하기도 하죠. 그들의 삶 역시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정의롭지 못한 것은 이런 조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복지정책만으로는 고려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관계들과 모습들, 형태들, 소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존중되지 못하고 중요한 것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를 쫓아서 이동해야만 하는 이런 조건들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자신이 어쩌면 도시와 주거를 바라보는 관점도 분명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4. 안락함이 새로운 정의가 되다. 오늘날 우리가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품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모두가 알다시피 토지, 가옥, 임야와 같은 이동할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자체로 재산인 부동산, 즉 공간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잘 팔리도록 만들어지거나 얼마나 좋은 값을 치를 수 있는가, 얼마나 좋은 값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을지로 재개발 역시 그런 관점에서 합리화되고 청약이나 이른바 영끌에 기대를 거는 우리 청년 세대의 심리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주거의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품으로서의 도시,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나 대출을 받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고 무슨 일을 하는 누구인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쩌면 충분히 가난한지 혹은 대출을 유지할 능력이 되는지, 이런 혜택을 누릴 자격이 되는지를 주요하게 살핍니다. 주거의 형태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거주자도 일종의 상품처럼 점수 혹은 값이 매겨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네덜란드의 현대건축가 렘 코라스라는 사람의 말을 좀 빌려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라스라는 건축가는 정크 스페이스라는 그의 책에서 현대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건축을 정크 스페이스라고 이름 붙입니다. 백화점, 아파트, 공항, 터미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까지 포함해서 말하는데요. 정크 스페이스는 직역하면 쓰레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미권에서 정크푸드나 정키, 마약쟁이라는 더 넓은 의미에서는 중독성 혹은 통제불능의 공간이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라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재밌는 생각을 이 책에서 개진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를 가능케 한 것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산업혁명이라든지 특정한 사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에어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와 같은 건축적 장치들의 발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들이 발명되고 나서 건축은 그 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엄청나게 축약되었고 간단해졌고 매끈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동시에 코라스에 따르면 이제 건축은 뒤편으로 쫓겨났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에어컨이 없을 때 인간이 고민하던 더위와 추위, 공기의 순환,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을 때 고민되었던 동네의 범위, 왜냐하면 용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웃 간의 거리, 사람들의 삶의 형식들이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건축은 사람이 하는 행위인 게 분명하지만 그 안에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이 정형화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치 건축적인 장치들이 앞에서 말한 에어컨과 같은 장치들이 자본주의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공간이 우리 삶을 제약하거나 우리 상상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코라스는 역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은 코라스에게 중립적인 사물, 그저 비를 막아주는 지붕과 바람을 막아주는 벽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코라스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크 스페이스는 정치적이다. 그것은 안락과 쾌락의 이름으로 우리의 비판적 능력을 제거함으로써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소비의 장소, 뭐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다양한 소비의 장소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크 스페이스는 우리를 그 생각 없음에 초대하는 거죠. 코라스는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이때 안락함이 새로운 정의가 된다 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 진짜 안락함인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공간이 우리가 끝없이 안락함을 찾아서 이동하기를 강요하는 이 공간이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끊임없는 이동이 안락함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지, 어쩐지 그런 안락함은 좀 너무 피로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5.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하기. 코라스는 책에서 정크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흥미로운 통찰과는 상관없이 이후에 그의 건축 행보도 어떤 점에서 보자면 정크 스페이스를 만드는데 오히려 일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코라스의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가장 최근적으로는 광교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크 스페이스를 말한 사람이 백화점을 지은 거죠. 물론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소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느껴지는 책이나 혹은 냉소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의 행보를 뒤로 하고 앞서 얘기한 것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저도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본 몇 가지 작은 방법들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는 앞에서 유현준의 거실 개념을 통해서 서울의 청년 주거 그리고 을지로 재개발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면서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들이 충분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삶이나 관계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요. 다음으로 힙지로의 예시를 통해서 젊은 세대의 이동이 거실의 확장 혹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관계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동은 다른 한편으로 정크 스페이스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강요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떤 탈출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우선 저에게는 힙지로라는 워딩을 쓰지 말자는 앞서 설명했던
그런 제안이나 선언과 같은 행동들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의 활동은 진짜 놀라운데요. 젊은 작가들, 기획자들,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이 을지로의 기술자들 그리고 거기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분들과 연대해서 을지로의 네트워크 지도를 만들고 또 그 역사를 기록하고 글을 쓰고 웹사이트에 아카이빙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납작하게만 보이는 도시 공간에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되게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공간은 물론 코라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제약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사유나 행위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거실의 비율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새로운 공간들에 더 밀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제공되는 거실들을 이동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거실들은 대부분 쇼핑의 공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더 필요한 거실은 무엇인지 또 내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상상해 보는 그런 상상은 더 좋은 카페나 식당을 찾아다니는 일을 넘어서 내 삶 혹은 우리 삶이 마땅히 어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에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피자 이야기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피자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동등하게 나누는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등의 복지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공정함 혹은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좀 더 근본적인 혹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지제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유현준이 거실의 확장을 얘기하면서 뉴욕에는 좁은 집들을 가지고 있어도 밖에 나가면 센트럴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근데 그런 종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적인 해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공원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곳을 자신의 거실처럼 사용할 충분한 문화가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문화가 없는데 공원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도 떠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공간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논의도 많고,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적 공간의 확장만큼이나 사실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훨씬 넓은 거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 마치 온라인 공간이 무한히 펼쳐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구축된 공간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 무한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무한한 것일수록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페토라든지 뭐 이런 온라인 공간들은 특정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현된 공간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그리고 어떤 점에선
현실의 쇼핑 공간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쇼핑 공간을 더 극대화한 측면도 분명히 없잖아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라인 공간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거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온라인이라고 하여 더 좋은 거실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백화점은 엄청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괴물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어찌 보면은 백화점의 외관을 따라서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이어지는 그 유리로 된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바깥쪽을 따라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꼭대기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이걸 도심 속의 산책로라고 이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백화점 건축에 있어서는 되게 크게 룰을 깨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백화점은 시간을 알 수 없도록 설계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외부의 빛을 차단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그 유리 통로를 통해서 물론 백화점 안쪽 깊은 곳까지 빛이 들어오진 못하지만 백화점 외부엔 유리창이 없다는 원칙을 깬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백화점 건축의 요소 중 하나가 외곽의 수직 코어, 중앙부 에스컬레이터의 교차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쇼핑을 유도하게끔 하는 어떤 공간적 구조를 일컫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무너뜨린 거죠. 왜냐면 나선형 계단이 외부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에스컬레이터가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심 속 산책로라는 것이 생각보다 내부 공간과 꽤 확실한 구획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조금 이 책을 읽고 바로 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바깥의 외관을 구경하기 위해서 한 바퀴를 돌면서 보니까 벽면 한쪽으로 이렇게 패널 창이 쭉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마 모든 실외기와 환풍기가 들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그렇게 비판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건축을 뒤편으로 쫓겨나게 한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축적 장치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건축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 외에 어떤 특별함, 더 신선하고 정크 스페이스가 아닌 어떤 다른 요소가 충분히 부각되어서 그런 문제의 지점들보다 나아갔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유튜브로 보기에 짧지 않은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어떻게든 댓글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드다 김지원이었습니다.